Recording in progress. 61번 편마비 노인 환자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 노인 환자의 낙상, 환자의 낙상 예방 간호는 우리가 병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낙상 예방을 위해서 뭐 편마비든 수술 후 환자든 아니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든 여러 가지 전제가 깔리는 가운데 우리가 낙상 예방을 위한 간호,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요. 자, 61번에 얘기하는 노인 환자의 낙상 예방을 위한 간호는 무엇이냐? 일단 노인 환자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환자의 손이 닿는 곳에 간호사실에 신호를 보낼 수 있는 호출기를 닿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출기를 환자가 병상에 있을 때 침상 안에서 손이 닿는 범위 내에 위치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에게 또는 보호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혼자 이동하지 말고 간호사나 조무사의 도움을 요청하도록 자세히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교육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혼자서 휠체어를 탄다거나 혼자 밤에 화장실을 간다거나 하는 이런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침상을 최대한 낮추는 거, 이게 낙상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지침이겠죠. 그래서 이제 노인 환자의 침상은 최대한 낮추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매트를 좀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뼈와 근력의 강화를 위해서 만약에 주치의의 금기가 아니라면 조기보행, 그러니까 천천히 움직여서 활동을 늘릴 수 있도록 조기보행을 권하고요. 규칙적인 운동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좋지요. 절대 안정을 해서 마비가 된 신체 부위가 점점 경직이 되게 한다거나 다시는 쓸 수 없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절대 안정은 해당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본인이 보행을 유지해서 화장실을 다녀오도록 하는 것이 좋은 재활 차원이 되겠다. 그래서 4번도 적합한 문항은 아니네요. 유치도뇨관 같은 경우는요. 스스로 소변을 전혀 볼 수 없는 환경에 놓이는 사람에게 선택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배뇨 간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61번은 5번이 답이 되겠네요. 62번 인지 능력이 떨어진대요. 죄송해요.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 환자 방에서 처방되지 않은 약을 발견했대요. 이때 가장 빠른 대처 방법은 뭐냐? 일단 즉시 간호사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약이 아닌 약은 환자가 현재 복용하면 안 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약이 아닌 뭔진 모르겠지만 환자가 먹는 약은 일단 복용은 즉시 중단시켜야 되고 간호사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요. 5번에 보게 되면 환자가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사와 함께 보호자를 입회하에 약물 복용,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사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2번 같은 경우는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자와 대화를 해서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즉시 간호사에게 보고하고 환자가 먹고 있다면 즉시 중단할 수 있도록 그 약물을 이제 우리가 수거를 해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방되지 않은 약을 복용하면 안 돼. 설명한다. 이 설명하는 건 좋은데요. 환자는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워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하되 환자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희망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약을 한꺼번에 수거해서 의사에게 보여줘야 되는 부분도 이해하시면 좋아요. 자, 그다음에 63번. 위암으로 위절제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 여러분 많이 만나시는 문제예요. 여기서 중요하게 알게 되는 후유증 뭐예요? 그죠? 덤핑 신드롬. 덤핑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위절제 수술을 하거나 병원에서 치료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말초신경을, 뇌신경을 차단하는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미주신경 차단술을 받은 환자, 이 환자의 50% 정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하나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절제술을 받거나 필요에 의해서 미주신경 수술, 절단 수술, 미주신경 차단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서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이제 수술 이후의 후유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간호가 굉장히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환자들은 밥을 먹게 되게 되면 이제 위를 상당 부분 절제를 했기 때문에 위에서 위액과 섞이고 그다음에 전해질과 섞여서 소화가 충분히 될 수 있을 만한 시간을 보유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소장으로 음식물이 휘리릭 이동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덤핑이라는 말은 빨리 그래서 이제 급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급속 이동 증후군이라고 해서 덤핑 신드롬을 같은 용어로 이해하시게 되는데 이 덤핑이라는 말이 급속하게 음식물이 위에서 위액과 충분히 섞이는 소화의 단계를 거치지 못하고 소장으로 빨리 가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일종의 증상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급속 이동 증후군 덤핑 신드롬은 밥을 먹고 나면 일단 20-30분 안에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조기 덤핑 신드롬이 있습니다. 조기. 그래서 이제 먹자마자 음식물이 소장으로 휘리릭 가니까 먹은 음식 중에 고농도의 당질, 그다음에 잘 분해되지 않은 전해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소장으로 가면서 이 소장 안에 이 음식을 빨리 소화하기 위한 굉장히 급한 활동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급한 활동 중에 어떤 활동이 있냐? 혈액을 흐르고 있는 혈장 액체, 그 다음에 세포 바깥에 있는 이런 이제 수분을 포함한 어떤 물질들이 장으로 이동하면서 전체적으로 순환량이 적어지게 되는 저혈량성 쇼크 같은 순환 저하로 인한 쇼크 증상이 동반되고 또 소화관은 위에서 충분히 소화 단계를 거치지 않고 음식물이 소장으로 왔으니까 소화를 빨리 하기 위해서 굉장히 활발한 소화관 운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장기가 소장들이 이제 움직여지면서 수축 유연하면서 연동 운동을 하면서 심하게 운동 항진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자, 처음에 음식물이 구강에서 식도를 통해 위장으로 가서 충분히 위액과 섞이고 소화될 수 있는 단계를 유지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소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위가 상당 부분 절제됐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게 안 돼서 휘리릭 급속하게 이동이 된 거예요. 어디로? 소장으로. 그러다 보니까 소장에 휘리릭 들어온 이 음식물의 고당의 형태, 고농도의 당질의 형태, 그다음에 고농도의 전해질의 형태, 이런 형태의 음식물들이 빨리 소화되기 위해서 혈관을 흐르고 있는 혈장용액, 그다음에 세포 외에 있는 액체들이 위장으로 수분의 형태로 흡수되게 되면서 순환량, 혈액 순환량이 적어지게 되는 저순환형, 저혈량성 쇼크 증상이 동반되게 되면서 빈맥, 맥박이 빨라지고 약하게 바람 증상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구토나 복통 증상에 강력한 복부 불편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조기 덤핑 신드롬, 식사를 하고 20-30분 이내에 이루어지는 위절제 수술 받은 환자의 후유증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기에 덤핑 신드롬, 급속 이동 증후군이 나타나는 덤핑 신드롬을 갖게 된 환자들은 밥을 먹고 20-30분 후에 이런 조기 덤핑 신드롬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예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음식물을 먹는 거는 고당질의 식품이 이제 소장을 넘어가게 되면 이 고당질의 식품을 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우리 저당의 형태, 그러니까 당질이 낮은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지방과 고단백은 천천히 소화될 수 있는 식품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당분의 식사가 아니라고 하면 시기로 적당하다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고지방과 고단백 이 상태의 시기는 고당질이 아니라 소화를 빨리 하게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을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다. 그래서 고지방과 고단백의 시기는 이런 위절제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는 제한이 아니라면 제공해도 되는 시기로 이해하시면 좋고요. 빨리 소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과 함께 주는 것, 국물을 주는 것, 밥 먹으면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제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식이 빨리 소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수분을 제한한 시기를 제공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식사가 천천히 소장으로 가도록 해야 되니까 먹고 20-30분은 횡와위, 이제 누워있는 거죠.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있는 상태로 누워서 체위를 유지하면
소화가 느리게 되면서 급속 이동 증후군, 덤핑 신드롬이 좀 더 약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식사 후 바로 앉히지 말고 식사 후 바로 앉히면 중력의 작용을 통해서 소화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빠른 소화 작용이 일어나면서 덤핑 신드롬이 더 강화될 수 있지요. 그래서 횡와위 이제 이렇게 쓰러지듯 누워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밥 먹고 나서 테레비 볼 때 이렇게 옆으로 자빠지는 자세, 그 자세로 앉히는 것이 소화를 느리게 할 수 있는 좋은 체위가 된다. 그리고 이제 위양이 작아졌기 때문에 음식물은 소량씩 자주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 아주 평범한 것이 답이 되겠지만 앞으로도 여러 가지 모의고사에서 덤핑 신드롬, 조기 덤핑 신드롬, 급속 이동 증후군은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올 내용입니다. 63번은 꼭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위절제 수술 또는 미주신경 차단 수술을 받은 환자의 대부분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수술 후 후유증, 덤핑 신드롬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자가 입원 후 식욕부진을 호소할 때 간호로 맞는 것, 그죠?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과정 중에 환자는 당연히 입맛 저하를 호소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식사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환경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위생적인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드레싱 하게 되면 통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식욕을 더 떨어뜨리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식욕부진을 호소할 때는요. 구강 전에 가볍게 구강을 물로 헹구는 거 정도의 간호를 실시하게 되면 구강 안에서 이제 깔끔한 느낌이 동반되고요. 그다음에 물을 헹구게 되면은 식욕을 촉진할 수 있는 구강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로 입안을 헹구는 가벼운 정도의 구강 간호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하다면 식사 전에 본인이 원한다면 용변을 보게 한 것도 괜찮은데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가능한 거고요. 반드시 용변을 본 후에 식사를 하게 한다. 이거는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 전에 원한다면 용변을 보게 하고 반드시 손 씻고 위생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잘 관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5번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많이 나오는 진단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시절 또는 살아온 어느 기간 동안 우리가 분진이라든지 폐에 자극적인 물질을 많이 흡입할 수 있는 환경에 장시간 노출된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만성 폐질환인데요. 만성, 오랜 기간 동안 이 분진, 지저분한 물질이 호흡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폐에 들어가서 폐에 들어가는 얇은 기도를 막게 해서 그 폐가 더 이상 호흡을 할 수 없게 되어버린 그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는 그렇죠. 이제 충분한 호흡이 어렵고 그다음에 흡기가 어려운 상태의 기도에 굉장히 더러운 물질들이 많이 누적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이제 이물질을 우리가 객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입원 환자의 객담 배출을 돕는 간호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냐? 객담 배출을 위해서는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아니라도 수술 직후에 객담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된 환자, 뭐 기타 등등 호흡이 좀 불편한 환자, 이런 환자들의 객담 배출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습기 틀어주잖아요. 그리고 물을 자주 마셔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서 객담이 부드러워져서 배출하기 수월한 상태로 변화하도록 이렇게 환경 조성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분 공급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수분 섭취를 시키고 그다음에 가습기도 틀어주고 그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석션이라고 하죠. 흡인기를 통해서 이렇게 목구멍까지 들어온 이 객담을 수월하게 이렇게 이제 배출해 주도록 흡인 간호도 진행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침을 잘해서 객담이 기도 밖으로 나와서 배출될 수 있도록 좋은 기침법을 교육하는 것도 좋은 간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를 늘리고 가습기를 적용해주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흡인 간호도 진행해주고 그다음에 기침을 통해서 객담을 뒤로 넘어가서 폐로 전달되어서 폐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잘 배출할 수 있는 기침 간호를 이제 도와준다라고 기억하세요. 노령화 지수, 이거 자주 나오는 이제 인구 지표입니다. 노령화 누구에 비해서, 그쵸? 0에서 14세 유소년 인구라고 하죠. 이제 젊은 친구들에 비해서 나이 든 이 인구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를
파악해보는 이 지표가 바로 노령화 지수입니다. 이거는 우리 지역사회가 또는 이 나라가 또는 전 세계가 젊은 유소년 인구에 비해서 노령 인구가 어떤 비중으로 증가하고 있는지를 보는 인구 노령화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분모는 0에서 14세 인구 대비 65세 인구수의 비율을 보는 거라 0에서 14세 인구수 분의 65세 이상의 인구수 곱하기 지수 100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만들지요. 그래서 노령화 지수에 대한 데이터는 0에서 14세 인구 분의 항상 우리가 알고 싶은 목적어가 되는 그 데이터가 분자로 갑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인구, 노령화, 이제 노령 인구라고 정의하는 65세 이상의 인구수가 분자로 갑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6번은 2번이 답입니다. 우리 이제 66번에 이제 4번에 나오는 경제활동 인구수.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수는 우리가 법적으로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수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수, 이 인구수를 분자로 두고 그 다음에 0에서 14세 그러니까 비경제활동 인구수 분의 65세 이상 이 노령화 인구, 노령 인구를 분모로 놓게 되면 그걸 바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죠? 이제 우리가 얼마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되는지 그래서 이제 경제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하는 그 데이터 부양비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이제 부양비라고 부르는 인구는 0에서 14세 인구분의 65세 이상의 인구를 합한 거. 이건 뭐냐면 비경제활동 인구분의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인 15세에서 64세 인구분을 분자로 놓게 돼서 곱하기 배수를 하게 되면 부양비를 측정하는 그런 경제활동 지수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6번은 노령화 지수는 2번이고 5번에 나오는 것을 분자 분모를 바꾸게 되게 되면 부양비라고 하는 총 부양비라고 하는 경제활동 지표를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7번 가족보건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 뭐예요? 네, 가족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자 합니다. 이거 가족보건사업은 우리 지역사회 간호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의 내용이고 핵심입니다. 이런 가족보건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가족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68번 모유 수유를 하고 월경줄기가 불축축한 여성이 터울 조절을 하기 위해서 2, 3년간 피임을 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피임 방법보다 그죠? 자궁 내 장치죠. 자궁 내 장치는 터울 조절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쓰고 있는 이런 단기 피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궁 내에 산부인과 의사에 의해서 피임 기구를 장착해가지고 난관에서 착상한 수정란이 자궁으로 일주일간 이동해서 착상하려고 봤더니 이상한 물질이 내가 착상할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거기서 적당하게 착상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돼서 착상이 안 되게 하는 즉 수정란의 착상을 방지하는 것을 유도하는 피임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터울 조절할 때 우리가 자궁 내 장치를 많이 이제 사용하기는 하고요. 이건 반드시 산부인과 의사에 의해서 이제 장착이 되어야 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경량, 질 분비물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평상시에 월경량이 많고 빈혈이 있거나 질 분비물이 좀 많다라고 느껴지는 이런 여성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피임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많이 나오지요. 월경 주기법은 뭐예요? 배란기를 잘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해서 오기노라고 하는 이 학자에 의해서 고안된 방법인데 이거는 본인 배란 주기가 정확하다라고 이제 파악할 수 있다면 그 배란 기간과 임신 가능한 기간을 피해서 관계를 갖게 해서 피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자연 피임 방법의 하나인 거죠. 그리고 이제 경구용 피임약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가장 정확한 피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뭐냐면 약물을 통해서 호르몬을 조절하기 때문에 이거는 가장 정확한 이 피임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구용 피임약을 물어본다면 우리가 가장 정확한 그러니까 확실한 효과가 확실한 피임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면 좋고요. 모유 수유부에는 이건 적당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제 요 경구용 피임방, 그다음에 경관 절찰, 난관 절찰 이거는 이제 연고 피임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상담 시 상담자가 취해야 하는 태도 이거 많이 나오죠. 우리가 병원에서
환자들을 상담하기도 하고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주민을 상담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로 가장 옳은 것 한마디로 하면 경청과 공감이죠. 그래서 이제 69번은 2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상황에 공감하고 경청하는 태도 가장 중요하겠다. 우리나라는 1차, 2차, 3차 진료기관으로 진료기관을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분류하고 있죠. 1차 진료기관, 진료기관은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처럼 진료를 하되 우리 지역에서 일반인과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서 통상적인 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1차 진료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의 통상질환, 대단한, 심각한, 중증의 극단적인 어떤 질환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질환, 뭐 감기라든지 알레르기라든지 뭐 간단한 감염이라든지 상처 치료 이런 것과 관련된 또는 분만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수술이 아닌 가벼운 통상 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진료기관을 우리가 1차 진료기관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의원이라고 타이틀이 붙은 의료기관. 어디 의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의원과 같은 의미로 특수 분야의 치과 의원, 한의원 이 포함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산사가 들어가 있고 담당 의사도 함께 이제 그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조산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이거는 분만, 자연 분만만 가능한 기관인 거고요. 거기도 진료 기관입니다. 조산원. 그리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소 산하 보건진료소가 있고 별도의 보건진료소라고 하는 이제 땅끝마을 그다음에 산간 도서지간에 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료기관 중에 보건진료소라고 하는 곳이 있죠. 거기가 바로 1차입니다. 1차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의료원. 이 지방의료원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1차, 2차, 3차로 이렇게 분류하는 기관은 아닌 거고요. 우리가 이제 2차 같은 경우는 병원급. 그래서 일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종합병원으로 얘기하는 것이 2차 진료기관입니다. 그래서 종합병원, 일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셨던 웬만한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부 2차 진료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차 진료기관이 상급 종합병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방의료원을 제외하고 1차, 2차, 3차 진료기관의 구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포함되는 지방의료원의 규모는 보통 우리가 진료기관으로 분류하자면 상급 종합병원은 아니고 병원급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많지요. 종합병원까지 안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2차 진료기관으로 분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의료원은 병원급에 해당되는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급 종합병원이 아닌 2차 진료기관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70번은 1번 지방의료원입니다. 지역에서 감염병 환자 발생 시 가장 효과적인 전달 방법 뭘까요? 방송 매체죠. 대중매체.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빠른 속도로 효과적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송 매체가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이런 단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이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전달 방법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방송 매체 뭐 예를 들어 라디오라든지 뭐 아니면 TV라든지 뭐 인터넷 매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예방을 강조하는 지역 보건의료에서 그러죠. 우리가 보건이 붙으면 예방에 중점을 둡니다. 1차 보건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요거는 그냥 개념을 물어보지요. 건강은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철학에서 우리가 1차 보건의료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차 보건의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개념들은 뭐냐면 지역사회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개발 사업의 일환이 바로 1차 보건의료라는 거죠. 무관할 수 없지요. 그리고 특수 건강 문제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포괄적이고 이제 가장 통상적인 이런 보편적이고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이런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정부 주도보다는 지역사회 주도로
지역사회 주민을 위주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 지역사회 주민의 적극 참여가 가장 중요한 지역사회 보건의료의 이제 경로인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1차 보건의료는 지역사회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누구나 자유롭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그 지역에 해당하는 거주지를 둔 지역사회 주민이 이제 어쨌든 지역사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자유롭게라고 하는 말은 조금 모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보건의료에서는 그 지역사회에 거주를 두고 그 지역사회 주민으로 인정받는 분들이 주로 그 지역사회에서 진행하는 1차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건강은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지역사회 보건사업 계획 시 가장 중요한 거 계속 나오죠.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적극적인 어떤 지지가 필요하겠다. 과거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역점을 두었지요. 그렇지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점점 이제는 질병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뭐에 예방 활동에 중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 질병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이 목적은 예방 활동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이 예방 활동에 중점을 두게 됐는데 이 예방 중에서 보건에서 생각하는 2차 예방, 우리가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조기 검진, 조기 치료, 조기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이러한 이제 예방이 되겠지요. 그래서 단체로 암 검진을 실시하는 이 단체로 암을 검진을 실시한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그 단체가 이 암에 노출될 확률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또는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면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의 문제를 미리 조기에 알고자 해서 진단을 내려보고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과정으로 우리가 2차 예방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74번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 2차 예방하면 단체 검진, 그래서 이제 직장 내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 이런 것들이 2차 예방의 대표성을 띠는 그러한 예방 차원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조기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를 하고 임상적인 단계의 간호가 진행될 수 있는 차원까지가 2차 예방이다. 그리고 이제 3차는 아픈 이후에 사회로의 복귀를 위해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서 진행을 하는 재활 또는 작업 물리치료 이런 것들이 3차 예방에 포함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보건교육, 그 다음에 예방접종, 산정관리 이런 것들은 뭐예요? 1차 예방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물리치료 이거는 뭐다? 그죠? 3차 예방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양 개선 이것도 이제 사실은 1차 예방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지요. 더 좋은 시기, 더 안전한 시기를 추구해서 건강을 더 증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하는 내용, 지지하는 내용도 우리가 1차 예방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리치료, 작업치료, 그 다음에 재활 이런 것들은 전부 3차 예방에 포함되겠습니다. 1차, 2차, 3차 예방을 구별하는 정도의 수준은 여러분 시험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서 1차 예방 활동에 속하는 것은 건강 증진.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 접종과 보건 교육을 진행한다는 거. 뭐 금연 교육이라든지 또는 뭐 상담을 진행한다든지 또는 산전 관리를 쭉 진행을 해서 안전한 분만의 단계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산모를 관리하는 거 이런 거 전부 1차 예방 활동 가장 의의가 있잖아요. 이제 1차 예방 활동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건강 증진 옆에 예방 접종, 산전 관리, 보건 교육, 그다음에 다양한 상담 활동 이런 것도 다 1차 예방에 포함이 되겠다. 다음 중 건강증진 1차 예방에 포함되는 이 건강증진 사업에 속하는 것은 학교에서 유도하는 불소양치 사업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불소양치 사업 학교에서 특정 일을 정해서 또는 매일 이렇게 이제 불소를 투입한 이런 이제 양치, 가글 용액을 제공을 해서 이제 구강보건과 충치 예방을 위한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증진 사업에 속하는 것은 76번의 뭐다? 불소 양치 사업이 되겠다. 그거 말고도 뭐 보건교육을 하고 건강상담도 학교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지역사회 보건 문제에 대해서
조사 연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1차 예방에 속하는 건강 증진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77번 구강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을 관장 시행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많이 나오죠? 누구예요? 그죠? 이 사람 누구죠? 77번은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을 관장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시도지사나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다음에 하나 더 포함을 시키자면 한국수자원 공사사장. 그래서 한국수자원 공사사장까지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을 관장 시행할 수 있는 자는 시도지사, 그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포함이 되고, 그러니까 지자체 지역장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도지사, 그다음에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 그다음에 한국수자원 공사사장, 한국수자원 공사사장까지 이런 사람들이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을 관장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국수자원 공사사장. 의료법에 명시된 진료기록부, 그죠? 몇 년이에요? 10년이죠. 이 진료기록부 말고도 우리가 수술기록부, 예방접종기록부, 혈액 업무와 관련된 기록 이런 것들 전부 보다 10년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장기성을 이제 보존해야 되는 그 10년 보관 연한을 지켜야 되는 이런 이제 기록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 진료기록부 옆에 수술기록부, 그다음에 예방접종기록, 그다음에 혈액 업무와 관련된 업무 이런 것들 전부 10년으로 묶어야 되고요. 간호기록부만 5년입니다. 간호기록부 5년. 그다음에 가장 가벼운 처방전 2년. 그다음에 나머지 뭐 진단서, 방사선 기록 이런 것들 전부 3년입니다. 그래서 처방전 2년, 진단서, 방사선 기록부 이런 거 3년. 그다음에 간호기록부 5년. 그다음에 진료기록부, 수술기록부, 예방접종기록부, 그다음에 혈액 업무 관련 기록부 10년입니다. 이거 10년을 보관해야 된다는 건 나름대로 의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의료, 조산,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환자의 비밀 누설 금지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굉장히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몇 년이야? 그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예. 의료, 조산, 간호, 여러분들이 하는 직업적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일을 하면서 환자의 비밀 누설을 만약에 걸르지 않고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이제 병원장이라든지 의사 선생님은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되는 감염병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병이죠, 성병.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는 감염병을 1군, 2군, 3군, 4군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분류해서 옛날에는 이 문제를 풀었었는데요. 지금은 이 내용이 삭제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 1군, 2군, 3군, 4군으로 이제 나누었을 때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이 80번의 문제는 급으로 바뀐 이후로 다시 한번 문제를 정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80번, 예전에 감염병을 급으로 나누었을 때는 임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병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7일 이내에 이제 신고해야 된 감염병으로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됐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은 급으로 감염병이 나눠졌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의료법규에서는 적당하지 않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그냥 그 당시에 나왔던 문제로 이해하시고 그냥 넘어가실게요. 폐결핵 진단이나 사체 검안 신고는 누구에게 해야 돼요? 그죠? 보건소장한테 하죠. 경찰서장한테는 변사체를 발견했을 때 신고를 합니다. 변사체 발견에는 경찰서장. 자, 그래서 그냥 폐결핵 진단, 그러니까 병원에서 했던 환자의 진단 또는 사체 검안을 한 의사는 보건소장에게, 해당 지역구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게 됩니다. 수혈 부작용으로 즉시 신고해야 되는 상황은 환자가 사망할 경우죠. 이거는 뭐 특별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이 환자가 수혈 부작용으로
쇼크가 와서 사망하게 됐다. 그 즉시 신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정 수혈 부작용이 있습니다. 특정 어떤 혈액을 수혈받았는데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게 되거나 입원 치료를 요하는 부작용,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특정 수혈 부작용으로 이해하시면 좋고요. 이런 부작용 신고는 어쨌든 사망의 경우에만 지체 없이 신고하고 나머지는 15일 이내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정 수혈을 받았는데 사망 후에 장애를 입었거나 아니면 입원 치료를 요하는 부작용을 갖게 됐거나 또는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이 됐거나 하게 된 경우에, 그러니까 장애를 입거나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이 됐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제 수혈을 받은 사람들이 장애를 입게 됐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됐거나 또는 부작용을 갖게 됐거나라고 한다면 입원이 필요한 어떤 부작용을 갖게 됐거나 하면 이런 것들을 1번, 3번, 4번, 5번 같은 것들은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이 될 경우에는 즉시 신고를 하는 걸로 이렇게 날짜를 구별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다음 중 지역 전파,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서 격리시켜야 될 환자는 당연히 결핵 환자가 되겠죠. 결핵 환자는 이제 결핵을 통해서 비말 감염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험 부담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기 감염 전파를 위해서 전파 예방을 위해서 격리를 시켜야 될 환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결핵 환자 중에서요, 여러분 약물 치료를 하고 있어서 지금 균의 활동이 굉장히 감소됐고 거의 감염성 지수가 높지 않은 상태가 됐다라고 하면 무조건 격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회복기 환자 같은 경우는 100% 격리에 포함시키지는 않고 있지만 일단 이 결핵 초기에는 또는 활동성 결핵을 확인받았을 그 당시에는 격리의 대상자로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골절, 뼈가 부러진 거죠? 암은 수술해야 되고요. 염증도 수술해서 빨리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매독은 성병이니까 치료할 필요는 있지만 격리 대상은 아니라는 거. 결핵 진단을 위한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 결과 음성 판정 시에 해당해야 될 일을 84번에 지금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 이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는 뭐냐? 결핵 시약, 그러니까 결핵균인데 이 균의 독소를 약화시켜가지고 독소는 없는 상태에 결핵균이 갖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생물학적인, 화학적인 처리를 한 이런 약품을 투약받는 반응 검사입니다. 이 투베르클린이라고 하는 말이 결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핵균과 성격이 같지만 독성만 약화된 상태의 약품을 피내, 그러니까 피부 안쪽 아주 얇은 층에 아주 조금만 투약을 해보고 얘 반응하는 우리 몸에 항체가 있는지, 결국 결핵에 걸려서 항체가 획득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독해보는 그런 검사가 바로 뭐예요?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핵에 예전에 걸려서 항체를 획득했는지, 현재 결핵균에 노출되지도 않고 항체도 없는지 이런 이제 반응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투베르클린이라고 하는 반응 검사를 시도하게 되는데요. 이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성이 굉장히 약화되게 화학적인 처리를 한 결핵균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주사용이기 때문에 핀의 아주 작은 용량 0.1cc만 투약을 하게 되고요. 투약한 이후에 48시간에서 72시간 동안 우리 몸에서 이 균에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제 확인하면서 판독하게 되는 반응 검사입니다.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 했는데 음성이 판정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항체가 없어. 항체가 없다는 것은 능동 면역을 획득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걸린 적이 없다. 다시 말하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걸린 적이 없어서 항체는 없지만 결핵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빨리 예방접종 맞아서 항체 획득하면 되겠죠. 결핵 예방접종은 BCG 한 번만 이제 접종을 하게 되면 웬만하면 항체가 다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BCG 접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핵 진단을 위한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 판독 결과 아까 얘기했죠? 48시간에서 72시간이다. 이제 판독의 기준은요. 5mm, 그러니까 5mm 아주 작은 결정이 경결이 보이게 되면 이건 음성이라고 보는 거고요. 10mm 1cm 이상이면 이거는 양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8시간, 72시간이 지나면서 내 몸에서 혈액을 통해서 이동한 이런 항체들이 이 투베르클린이라고 하는 이 PPD 용액에 반응을 하게 되면
10mm, 1cm 이상의 양성 반응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이 사람은 결핵 항체를 갖고 있다라고 판독을 하는 것이고 5mm, 아주 작은 정도의 경결만 보인다면 이 사람은 결핵에 대한 항체를 갖고 있지 않으니 결핵에 걸렸던 적이 없다라고 해서 음성 판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보면 5mm 이하 음성, 10mm 이상 양성으로 구별하시면 좋고요. 이제 판독 시간 48시간에서 72시간 기억하세요. B형 간암 예방 접종으로 획득하는 면역은 인공 능동 면역. 인공 능동 면역의 대표성을 띠는 게 예방 접종을 통한 면역입니다. 옆에 써보세요. 예방 접종 밑줄 쫙, 인공 능동 밑줄 쫙. 얘네 둘은요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균의 독성을 약화시킨 이제 균의 특성을 갖고 있는 화학적인 물질을 몸에 주입을 해서 내 컨디션 좋을 때 얘들과 저항해서 싸울 수 있는 항체를 획득하기 위한 이런 면역의 획득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지 않아서 얘는 바로 인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게 되는 거고요. 내 스스로 그 균과 싸워서 항체를 획득할 수 있는 시간을 주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통해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내 스스로 능동 면역을 획득했다 해서 인공 능동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쓰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예방 접종을 통해 획득하는 모든 면역이 인공 능동 면역의 방법입니다. 그럼 위에 나오는 자연 능동 면역은 뭐냐? 이건 자연스럽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뭔가 화학 처리된 약품을 주입받고 뭐 기다렸다가 지금 항체를 획득하는 시간을 벌고 이런 인공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병에 걸렸던 겁니다. 자연스럽게 병에 걸려서 균이 들어왔으나 내가 면역을 획득해서 그 균과 싸워서 이겨서 다시 그 균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되는 그 이후에 획득하게 되는 그런 면역이 바로 자연 능동 면역입니다. 그 자연 능동 면역은 뭐냐? 질병에 걸린 이후에 조금 세련되게 표현을 하면 질병 이환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죠. 질병 이환 이후에 획득하는 면역 그게 바로 뭐다? 자연 능동 면역이다. 그래서 그 써놓으세요. 질병. 그래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은 자연 능동 면역 획득 중인 거고 예방접종 맞는 사람은 인공 능동 면역을 준비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수동 면역의 이제 부분인데요. 이 수동 면역은 뭐냐면 나는 하나도 노력하지 않고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항체를 주입받는 형태의 면역이 바로 수동 면역입니다. 대표적으로 자연 수동 면역, 아름답고 고귀하고 게다가 무료인 엄마의 모체를 통해 형성돼서 태아에게 또는 신생아에게 모유 수유를 통해 전달되는 그런 면역인 거죠. 그래서 엄마가 엄마 몸속에 획득했던 항체를 태반의 혈류순환을 통해서 태아에게 전파시키고 출생 후 한 6개월 정도 모유 수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아기에게 엄마 몸에서 만든 항체를 전달하는 과정이 바로 자연 수동 면역. 너무 자연스럽고 아름답죠. 예. 이건 반드시 획득하면 바람직한 면역이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인공. 이게 어렵다면 인위적으로 항체를 완성시킨 상태에서 주사요법으로 투약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주사로 항체를 환자에게 줘서 면역을 먼저 획득하게 해주는 이런 이제 단기성을 우리가 이제 장점으로 꼽는 면역이 바로 인공 수동 면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적으로 항체를 주사로 투약해서 환자가 면역을 획득하기 어려운 체력이라면 이제 어쨌든 연구실에서 만들어진 항체를 주사의 요법으로 투여받는 이런 형태의 면역이 바로 인공 수동 면역입니다. 우리 시험에 보건에서 성인에서 해부학에서 이 면역 획득의 방법을 계속 거론하고 있지요. 왜? 우리가 병원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런 면역을 획득하는 여러 단계의 환자들을 또는 예방 접종을 막고자 하는 이런 지역사회 주민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연 능동 면역은 뭐다? 그죠? 질병이 이완된 이후에 획득하게 되는 그런 면역. 인공 능동 면역은 뭐다? 예방 접종. 자연 수동 면역. 아름답고 거룩하고 게다가 무료인. 엄마의 모체를 통해서 획득한 면역을 태반을 통해 또는 모유수유를 통해서 전달하는 면역이 바로 자연 수동 면역. 그 다음에 환자가 체력이 안 돼가지고 내가 예방접종을 맞거나 병과 싸워서 항체를 획득할 수 없고 그 병이 유행하는 당시에 환자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약물의 형태로 항체를
퇴역하게 하는 그런 면역이 바로 인공수동 면역이다. 그래서 자연 능동 면역, 인공 능동 면역, 자연 수동 면역, 인공 수동 면역에 해당하는 각각의 면역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질병을 일으키는 3대 요인이 뭐냐면요. 병의 원인과 환경과 숙주는 호스트, 네, 균이 살고 있는 환경이 되겠죠. 기초체온 측정 이용한 pH 체온이 하강했다가 상승한다는 것은 배란 직후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배란 직후는 체온이 하강했다가 배란 이후에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가 이제 기초체온이라고 하는 것은 늘 본인이 기상 당시에 갖게 되는 그런 기본적인 체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란을 하게 되면 기초체온이 0.2에서 0.3도 이 정도로 상승했다가 그 상승한 시간이 이틀 정도 유지됐다가 그렇게 이제 다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피임 했을 때 체온이 하강했다가 상승했다. 이건 뭐냐면 배란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배란 직후에 우리 다시 정상 체온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온 이 상태를 배란 직후의 상태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88번에 보게 되면 기초 체온 측정을 할 때 체온이 하강했다가 상승했다는 것은 뭐다? 배란 직후다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란 직후에 배란이 되게 되면 체온이 조금 상승했다가 배란이 되고 나면 체온이 하강했다가 그리고 배란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체온이 올라가는 이런 상태를 보인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초 체온을 계속 측정하면서 이제 오기노식 체온 측정 방법으로 자연 피임을 이제 고려하는 부분도 있지요. 그래서 배란 후 황체 호르몬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면서 생리적으로 체온이 잠깐 상승했다가 떨어지는 거, 요거는 이제 요 시기에 관계를 갖지 않는 걸로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유 잠깐만요. 총부양비에 관한 설명.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던 것 같아요. 혹시 앞에서 우리가 총부양비 66번 노령화지수 얘기하면서 한번 얘기했던 총부양비는 경제활동 연령층에 대한 비경제활동 연령층의 비율이다. 그래서 이제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누구를 먹여 살리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먹여 살리냐가 목표이기 때문에 비경제활동 연령층이 분자로 올라가죠. 그래서 경제활동 연령인 15세에서 64세 인구분의 비경제활동 연령 누구예요? 네, 0에서 14세 인구수분의 65세 이상의 인구수 이렇게 해서 얘네 두 개를 비율을 보게 되면 총부양비라고 하는 이 비율이 나타나죠. 금연에 관한 보건 교육 시 가장 효과적인 대상은 누구예요? 그죠? 학생이죠. 학생들은 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교육을 할 때 그 자리를 지키고 딴짓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집중해서 듣는 이런 대표적인 이 교육 대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 교육을 할 때는 가장 효과적인 것은 아직 흡연을 시작하기 전에 연령인 학생이 가장 효과적이겠다. 고혈압 있는 환자에게 6개월 동안 운동요법을 교육했대요. 이 환자에게 기대되는 것은 그죠?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건교육을 궁극적으로 하는 목표는 뭐냐? 개인, 집단,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건강과 관련된 지식, 태도, 행동을 비교적 이제 영구적으로 변화시켜서 그들의 건강 수준을 바람직하게 증진시켜주기 위한 이런 학습 활동을 우리가 건강 증진 활동으로 보건교육의 목표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6개월 동안 운동요법을 진행을 해서 운동을 실천해서 이제 지식을 전달하고 태도가 변해서 그게 본인의 행동으로 이제 굳건해지게 되면 혈압이 조절될 수 있겠지요. 사회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알려진 것 보험 방식은 소득과 의료를 보장한다. 그래서 사회보험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소득과 의료가 상실되었을 때 이제 환원 방식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소득 보장인 뭐 산재보험, 국민보험, 그다음에 국민연금, 그다음에 고용보험 이런 소득 보장과 관련된 보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 보장으로 해서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노인 장기 요양보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의료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알려져 있죠. 진료 시 환자에게 일정 부분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게 하는 이유 뭐예요? 그죠? 불필요한 진료 남용을 막기 위해서예요. 이거는 반복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 부담금을 꼭 지불하게 하고 있지요. 불필요한 의료는 줄이는 것이 좋겠지요. 대기오염이 가장 심하게 발생할 수 있는 기상 상태 계속 얘기하지만 누구다? 기온 역전. 이 기온 역전은 상부 기온이 하부 기온보다 높은 현상을 얘기해요. 그냥 그것만 놓고 보면 원래는 100m 올라갈수록 기온이 1도 정도 떨어지는 것이 맞는데 그날따라 상부 기온이 하부 기온보다 높아진 거고요. 특히 그 기온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기후 조건이 바로 무풍. 무풍이라는 건 뭐예요? 그죠? 바람이 거의 없고 맑게 개인 날이었으면서 기후적으로는 춥고 긴 겨울날이었다. 그래서 지표면이 눈이나 얼음으로 꽁꽁 덮여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꽁꽁 덮여 있는 이 상태에서 창문을 열어놓거나 환기를 했을 때 바깥에 있는 일산화탄소가 실내로 유입이 되면서 이제 대기 오염의 지수가 높아지고 사람에게 호흡기나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이런 기상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기온 역전이라고 부른다. 이 기온 역전. 대기 오염하면 기온 역전, 기온 역전하면 상부측 기온이 하부측보다 높아지는 기후의 역전 형태였다. 그때 기후가 역전되는 가장 큰 특성은 바람이 없었고 지표면이 지상보다 훨씬 추운 조건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세요. 태양광선은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적외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국소 부위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그 이제 열감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피부 온도를 상승하게 하고 혈관을 확장하게 하고 피부에 홍반이나 습진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너무 많이 노출될 경우에는 피부에 암을 일으키거나 화상을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도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 가셔야 되겠죠. 해산물을 먹은 40대 남성이 해산물을 먹었고요. 여기는 재밌는 게 96번에 보게 되면 해산물은 누구밖에 안 나오냐면 5번 테트로도톡신이라고 하는 보거밖에 안 나와요. 무스카리는 버섯, 미음, 솔라닌 감자, 에르고톡신은 맥각, 쌀볼이라고 하는 그 이제 식물 씨앗에 있는 균의 일종이죠. 맥각이라고 하는 쌀볼이 씨앗집에 있는 이제 균인데 이 균이 그 보리에 이렇게 이제 즙을 만들어서 균즙을 만들어서 먹었을 때 독소 유발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에르고톡신. 모틀리니스는 뭐예요? 통조림 식품에서 현기성 세균이 독소를 유발하게 돼서 중추신경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태의 독소를 얘기했잖아요. 96번에서는 해산물 하면 보거 중독인 테트로톡신밖에 이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구토, 혀근마비, 중추신경계에 이제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유독물질을 우리가 테트로톡신인 보거 중독으로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수중에 유기물의 과다 유입으로 인한 녹조 현상 발생 시 적합한 대책을 물어보지요. 이제 녹조, 갈조, 적조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조류이지요. 이제 녹조 같은 경우는요. 생활하수가 충분히 정화되지 않은 상태로 바닷가나 호수로 유입이 되면 그 생활하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인, 규소, 질소 이런 이제 무기물질, 유기물질들이 하수로 유입이 되면서 얘네들을 흡수해서 살아가는 영양염류라고 하는 조류가 과도하게 수면을 덮게 되는 형태지요. 그 염류 중에 녹색을 띠는 것을 녹조라고 하고 적색을 띠는 것을 적조라고 하고 갈색을 띠는 것을 갈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수를 제대로 거르지 않고 너무 많이 이 해안으로 또는 호수로 하천으로 이렇게 방류를 하게 되면 얘네들을 먹이로 해서 얘네들을 이제 영양분으로 해서 살아가는 이런 이제 조류가 과도하게 만들어지면서 수면을 덮어서 수종식물들의 광합성들도 방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류가 물고기 이렇게 이제 수종 생명체들의 아가미에 흡수가 되어서 호흡을 방해하고 그러면서 물이 오염되게 하는 이런 수질 오염을 유발하는 이 물질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녹조, 적조, 갈조가 우리 시험에 환경보건 수질 오염 파트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수중의 유기물이 과다하게 투입이 돼서 녹조 현상이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하천에서
많이 확인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낙동강 이런데 이제 갈조, 녹조 증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럴 때는 하수처리 시설을 확충해서 물을 충분히 깨끗하게 정화해서 하천으로 버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댐의 방류량도 조절해서 빨리 물이 고여있지 않고 밖으로 잘 흐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희석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흡착지승을 살포해서 조류를 제거해야 되죠. 영양 염류가 조류에 영양 물질이 되기 때문에 영양 물질을 많이 투입한다는 것은 녹조를 강화하는 이런 악화시키는 현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계의 반복적인 진동으로 손가락이 창백해지는 거 뭐예요? 레이노드 씨에 의해서 처음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던 레이노드 씨 질환이죠. 그래서 이제 말초에 지속적으로 국소 진동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말초 혈관이 폐색이 되고 순환이 장애가 되고 저림 증상, 창백 증상이 나타나고 강력한 통증도 만들어지는 그 이제 직업병 중에 하나가 바로 레이노드 씨 증후군. 이 사람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제 직업병으로 확인이 됐던 부분입니다. 인쇄소에서 오랫동안 종사해온 근로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빈혈, 이제 납중독 증상이죠. 납중독. 그래서 이 납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제 인쇄 잉크로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인쇄소에서 오래 방독면 잘 쓰지 않고 흡착이 될 수 있는 상태의 납에, 유기납에 많이 노출이 됐다라고 하면 이 납이 골수에 가서 골수 기능을 파괴하는 빈혈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중추신경계로 이동을 해서 두통, 그 다음에 수면장애, 피로를 누적시킬 수도 있으면서 뭐 소화기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변비라든지 위통, 식욕부진 이런 장애도 일으킬 수 있고 결국은 이 독성을 가진 납이 신장으로 가게 되면 신장의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중금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납중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99번. 납중독의 대표적인 이 직업군은 여기서 얘기하는 인쇄소에서 일하는 인쇄공, 그 다음에 납용접공, 또는 페인트, 색소에 들어가 있는 납을 이제 섞는 이런 제조업자, 그 다음에 축전지, 납을 활용해서 이제 건전지를 만드는 그 산업 공간에 일하시는 분들, 축전지 제조업자 이런 분들이 계시겠습니다. 자, 라스트. 근무 환경으로 인해 진폐증이 생긴 근로자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업무를 총체적으로 여기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업재해를 당하게 되면 이런 보상과 관련된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제 총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8회 특강 풀이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다른 모의고사를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